일단은 회사에서는 LC 위주로 주로 하신다고 들었어요? 들었어요? LC 위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LC를 좀 더 해서 2시간 정도 LC하고 GC는 1시간 정도만 짧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오바돼도 참아주시고, 알겠죠? 자, 이제 봅시다. 아까 우리가 쉬는 시간 전에 얘기를 드렸지만 총 3개의 결합이 있다라는 거 아까 얘기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금속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 하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공유 결합, 그렇죠? 그리고 공유 결합은 극성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만나서 바로 다음과 같이 극성 분자가 형성될 수 있다. 다만 극성 분자의 형성은 쌍극자 힘을 꼭 봐야 된다. 이거를 계산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 간단하게 거리 곱하기 차지에 대한 내용으로 계산하면 된다라고 일반학 책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계산 안 돼. 알겠어요? 이거는 미적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다이폴 모멘트를 계산하는 것은 대부분 다 몰라요. 사람들이 안 해요. 완벽한 물리역학을 하는 사람들 빼고는. 그래서 이런 것은 시료의 정보를 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시료 정보에 얼마에 드바이 이렇게 다 쓰여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 충분히 극성 분자의 어떤 성능이 센지 안 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개념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죠.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니까 개념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충분한 겁니다. 자, 이제 3번째 별표예요. 이게 크로마토그래피의 고정상과 이동상에 만나는 힘입니다. 바로 3번째 분자 간의 힘. 이제 1번과 2번을 이제 비롯해서 나오는 게 바로 3번째 분자 간의 힘입니다. 그렇죠?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고정상이든 이동상이든 만나는 것은 다 분자 간의 힘에 의해서 만나겠죠, 서로. 만나서 결합해가지고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분리가 아니고 그냥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분자 간의 힘이라는 것은 단순한 인터랙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자 간의 힘이 형성되는지 한번 개수로 알아봅시다. 자, 일단 우리는 오늘 공유결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분자 간의 힘은 공유결합물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이온 결합이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 결합은 이런 분자 간의 힘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들의 결합일 뿐이지. 그러면 공유결합은 어떻게 있냐? 극성 분자와 당연히 비극성 분자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공유 결합물과 이온이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거죠. 우리가 물에다가 NaCl을 녹였다. 그럼 물이라는 공유 결합물과 Na 플러스와 만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분자 간의 힘이죠. 반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인터랙션에 의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이것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온까지 하나 더 얘기를 해줘야죠.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온과 이온이 만나는 것은 분자 간의 힘이 아니에요. 그건 결합이죠, 그냥. 그렇죠? 이온과 이온이 만나는 것은 그냥 이건 인트라몰레큘러 포스 그리고 인터몰레큘러 포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인트라예요. 그냥 결합. 우리는 인터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분자 간의 힘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온과 이온은 아닙니다. 알겠죠? 이 3가지 케이스 갖다 힘을 나눠보자. 지금 나눈 게 총 6가지가 있죠? 가장 평균적으로 세게 나오는 힘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평균적으로 세게 나오는 힘은 뭐냐? 바로 첫 번째 이온과 극성 분자가 만났을 때 나오는 힘. 아까 얘기했던 물에다가 소금을 녹였다. 바로 이럴 때 나오는 힘이죠. 어떤 힘이 있을까? 이온 쌍극자 힘.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첫 번째 발생되는 가장 센 분자 간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온 다이폴 포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걸 이온 쌍극자 힘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힘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왜? 나의 시료에 만약에 이온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고정상은 극성이었다. 그럼 저 힘이 흐르겠네요. 그렇죠? 2개가 만나는 힘은 저 힘이 흐를 수 있다. 이게 평균적으로 가장 세다. 그래서 제일 위에 써놓은 거죠. 그렇죠? 가장 세게 나오는 힘이다. 자, 2번째 만날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떤 힘이냐? 당연히 극성과 극성이 만날 때 힘이 2번째로 나올 수 있는 힘이겠네요. 그렇죠? 이온과 이온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이온 결합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극성과 극성이 만나는 힘은 바로 쌍극자 힘이다. 이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힘이겠죠. 그렇죠? 고정상을 극성으로 두고 시료도 극성이다 만약에. 그럼 이 힘이 흐르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이 힘이 좀 약하면 머무르지 못하고 내려가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크로마토그래피 차이예요. 별거 없어. 우리가 말하는 크로마토그래피로 유기물을 분리한다는 것은 이 힘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죠? 다 다르겠죠. 그렇죠? 힘들이. 그렇죠? 물질의 극성도는 다 다를 거니까. 그렇죠? 그걸로 나누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요 사이에 특이한 힘 하나가 이제 껴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3번으로 밀린 거예요. 당연히 케이스로 하면 얘 다음에 얘인데
요 사이에 특이한 게 하나 껴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수소결합. 그래서 분자간의 힘이에요, 이거. 수소결합이라는 힘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거예요? 극성과 극성 분자가 만나는 힘을 받는데 유독 센 놈들이 있더라. 그놈들은 누구야? NOF에 수소가 붙어 있는데 또 다른 NOF라는 분자가 만났을 때 강력한 뭔가 힘이 생기더라. 조사해봤더니 실제 결합 길이가 나오더라. 그래서 수소결합이라고 말을 진 거죠. 조심해야 되는 것은 NOF에 붙어 있는 수소만 어떤 NOF랑 만날 때, 이럴 때 발생되는 특이한 힘이죠. 바로 물 분자가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이런 게 두 번째 힘으로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스페셜 포스죠. 극성과 극성들이 만나는 과정에서 특별한 힘, 독특하게 나온 힘. 이거는 특이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2번, 얘가 3번, 이제 4번. 이온과 무극성이 만날 수 있는 힘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의문이 가요. 이온은 그냥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무극성은 아무것도 치우침이 없잖아요. 이온과 극성이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이온은 이렇게 돼 있고 극성은 이런 식의 배열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인력 형성이 잘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극성은 극성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배열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치우침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만나지를 않겠죠, 잘, 그렇죠?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이라는 거예요. 잘 만나지 않지만 표면은 만날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우리가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표면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떤 힘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induced dipole force, 바로 유도 쌍극자 힘이라는 게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무극성 분자라도 원자로 구성돼 있어요, 그렇죠? 원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겠죠, 당연히 몸 안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강력한 플러스가 다가가면 얘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쏠리고 플러스가 반대로 밀려요. 이걸 바로 일시적 쌍극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온, 바로 유도 쌍극자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잘 만나는 힘은 아니지만 이런 힘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네 번째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바로 극성과 무극성이 만날 때. 마찬가지죠. 극성은 이런 식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이미 분자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무극성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다가가면 일시적인 쌍극자가 또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얘 힘에 의해서. 그래서 이걸 바로 쌍극자, 유도 쌍극자 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일시적으로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dipole, induced dipole force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시적 쌍극자, 우리나라 말로는 유도 쌍극자 또는 유발 쌍극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이제 무극성과 무극성이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죠, 그렇죠? 지들끼리 알아서 뒤틀린다. 이걸 바로 우리가 분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 분산력이라는 것은 모든 물질이 발생되는 힘이에요. 얘네들은 그것만 있다라는 거야. 조심해야 돼. 이온과 극성이 만나도 분산력 생겨요. 누가 다가가면 당연히 쏠리죠, 그렇죠? 누가 다가가면 당연히 반대쪽으로 쏠리겠죠, 그렇죠? 서로 같은 극으로 밀려버릴 거니까, 그렇죠? 쏠리겠죠, 반대쪽으로. 분산력은 다 생겨요. 다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게 이온 다이폴 포스라는 것뿐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력은 다 있어요, 모든 물질들이 만나면. 근데 저기에 있는 비극성 분자는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분산력밖에 없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런던 힘이라고 합니다. 런던 힘. 바로 프리츠 런던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런던 포스라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저도 분산력이라는 표현, 디스퍼전이라는 표현보다는 런던 포스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대부분 그렇죠, 과학이. 정식 과학적 말은 있는데 실제 사람 이름을 더 많이 쓰죠. 이것도 뭐예요? 분자 간의 힘이죠. 근데 이걸 뭐라고 불러? 반데르발스 포스라고 부르죠. 이거 반데르발스가 제안했기 때문에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더 많이 써요. 나중에 필드를 나가면 알게 될 거예요. 회사 가면 다 반데르발스 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라. 정식 표현이니까,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정식 표현을 얘기한 것뿐이고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주로 쓴다, 이 힘을. 그래서 이렇게 총 6가지 힘이 있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얘네 둘은 아니에요. 왜? 크로마토그래피는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얘네는 다야 나타나는 힘이야. 다야 나타나는 힘. 그리고 실제 얘네들 힘은 최저값이 얘네보다 높으니까 위에 쓰는 것이 최고값 보면 얘보다 안 돼. 왜? 만나질 못하거든, 이미. 그렇죠? 오히려 분산력이 더 중요한 힘이야. 왜? 저건 잘 만나는 거거든. 서로 성질이 유사하니까. 비극성이니까. 그렇죠? 기름끼리는 잘 섞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나야 되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건. 그러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필요한 힘들은 바로 이온 다이폴, 수소 결합, 다이폴 다이폴, 그 다음에 디스퍼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힘들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죠. 계속 움직이면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하지만 유도쌍 극자는 쉽게 형성될 수가 없죠. 그렇죠? 움직이는 과정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저거를 사이에 써놓긴 했지만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는 힘이다. 저건. 우리한테 진짜 의미 있는 힘은 바로 저 위에 거랑 맨 아래 거. 쟤네들이 가장 의미 있는 힘이다. 저런 힘으로 이제 고정상과도 만나고 이동상과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크로마토그래피가 누가 딱 얘기를 물어봤을 때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짧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냥 반데르발스 힘 때문에 만나요. 이러고 끝내요, 대부분. 그러면 안 돼. 기본적으로 이론은 머릿속에 장착이 돼야지. 그래야 뭐 응용을 하든 실험을 하든 뭘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기본적인 이론도 없는데 실험을 한다? 무슨 목적이 있어? 그렇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오는 크로마토그램만 보고 그냥 시간 어디서 나왔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죠?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총 3가지가 필요하다. 극성 결합, 그리고 극성 분자가 돼야 되며, 그리고 그들 사이의 힘을 봐야 된다. 이 3가지가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물질이 분류될 수 있는 이론이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로 다시 넘어오죠. 첫 번째, 바로 어접션 크로마토그래피.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 제일 처음에 나왔던 크로마토그래피죠. 흡착,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흡착이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걸 한다는 거네요. 자, 볼게. 초기에 나왔던 LC의 가장 기본 이론이며 초기에 썼던 고정상이 무엇이냐 한번 볼게요. 가장 흔하게 썼던 게 여기도 쓰여있지만 실리카. 가장 흔하게 썼어요. 그렇죠? SiOH 계열 또는 SiO 계열 이런 애들. 어때요? 극성이 굉장히 높네요. 왜? Si는 금속성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 Si하고 비금속인 O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게 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들 사이에서는 극성이 강력하게 흐르겠네요. 쉽게 얘기하면 고정상이 극성으로 돼 있다. 극성으로 돼 있다. 됐죠? 여기에 이제 내가 시료를 내린다. 시료를 내리는데 A하고 B 시료가 있다. 됐죠? 여기서 A는 극성이 굉장히 높고 B는 극성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분자 간의 힘이 발생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누가 더 잘 잡히겠니? A가 훨씬 더 잘 잡히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B는 상대적으로 친할 수가 없죠. 얘랑. 그렇죠? 친하지 못하죠. 아래로 쏠리기 시작하겠죠. 이게 초기의 방법이라고. 아주 단순하죠. 그렇죠? 시료 안에 섞여 있는 애들은 서로 다 다를 거니까 힘이. 그렇죠? 그러면 강력한 극성성의 어떤 고정상을 담아놓고 거기서 그냥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 이동상. 질문. 고정상과 이동상은 서로 성질이 같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고정상과 이동상의 성질은 서로 같아야 될 것 같아? 달라야 될 것 같아? 생각해봐. 같으면 이동상이 가서 달라붙겠지. 이동상의 역할은 뭐야? 시료를 움직여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충실하게. 그렇죠? 그런데 이동상이 극성이야. 그럼 지가 가서 달라붙겠네. 그렇지? 당연히 반대여야 된다. 무조건. 그러면 들어오는 이동상은 뭘까? 들어오는 이동상은 당연히 뭐? 극성, 비극성. 비극성이 들어와야겠죠. 그렇죠? 비극성이 들어와서 얘네들을 끄집어내야겠죠. 그렇죠? 이게 초기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이동상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집어넣어서 꾸역꾸역꾸역 내리겠다. 이것만 한 거예요. 이제 문제가 생겼네. A가 안 나와. A가 안 나온다고. 그렇지? 왜? A라는 놈은 극성이 강해서 고정상과 친화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들어오는 이동상은 저 A랑 친화력이 없어. 그치? 비극성이니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고. 그게 바로 첫 번째 크로마토그래피인 어접션의 문제. 흡착 크로마토그래피는 고정상만 의존했던 겁니다. 이동상은 아무런 역할 없이 그냥 고정상에 붙어있던 놈을 떨어뜨렸던 역할만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강력하게 붙게 되면 못 뜯어내더라. 효율이 확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요걸 이제 다르게 부르는 말이 바로 노멀 페이즈, 순상 크로마토그래피다. 이렇게 불러요. 왜? 봐. A와 B 중에서 누가 먼저 나올까? B가 먼저 나왔지. B가 극성이 높아, 낮아? 낮아. 낮은 거부터 순서대로 나온다 해서 순상 써놓으세요. 낮은 거부터 순서대로 나온다. 극성이 낮은 물질부터 순서대로 나온다 해서 노멀 페이즈, 순상 크로마토그래피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접션 방법을 지금 제가 설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른 방법을 고안하게 된 거예요. 바로 뭐? 파티션, 이제 분배의 출현입니다. 잘 봐. 자, 이렇게 해서 이동상을 내렸더니 B는 잘 나오는데 A가 잘 나오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 이동상의 극성을 조금씩 올려줍니다. 다른 거 섞는 거죠. 비극성이었던 이동상에 조금씩 극성 성질을 넣어주는 거예요. 다만 고정상에 데미지를 줄 정도로 넣으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A를 끌고 내려오기 시작한다고. 분배 역할을 나눠 갖는다. 알겠어? 이걸 만들어낸 거야. 처음에는 이동상의 역할을 하나도 주지 않았지, 그렇지? 이동상은 오로지 그냥 데리고만 나오면 된다. 이제 이동상도 실효에 작용을 해라. 효율이 뛰어나지겠네, 그렇지? 그리고 물질 분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나가겠네. 이게 바로 분배 크로마토그래피의 시작이며 우리 친구들이 할 실험입니다. 모든 크로마토그래피의 기본, 바로 파티션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알겠어요? 분배 크로마토그래피의 출현입니다. 이동상의 극성을 바꿔주자. 조금씩 올려주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잘 봐. 만약에 여기에 아이온이 들어있어. 즉 이온이 들어있어. 그러면은 이온이 여기에 붙을 수도 있겠네? 질문할게. 극성과 이온이 붙는 분자 간의 힘은 6가지 중에서 제일 위에 있었어, 제일 아래에 있었어? 제일 위에 있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얘의 극성을 아무리 올려도 쉽게 떨어지지 않겠지. 왜? 얘 올리는 건 한계가 있을 거니까.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은 당연히 고정성이 데미지를 주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이온 같은 물질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안 나와 버린다고. 아무리 저 방법을 써서 안 돼. 그래서 만든 거 역상.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 이제 얘기할 거야. 이거는 순상이었어, 그렇지? 순차적으로 나오는 거였어. 약한 거부터. 그리고 이동상의 극성도를 바꿔주는 게 바로 파티션이라고 했어, 그렇지? 이제 그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는데 역으로 하겠다. 거꾸로 하겠다. 이제 그걸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강력한 극성의 결합이 생기거나 이온 같은 경우를 들어가면 안 나오더라. 아무리 이동상의 극성을 올려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죠. 고정상은 극성. 그렇죠? 저 위에는 극성 뭐예요? 그냥 극성도를 쭉 써놓은 거예요. 이동상은 비극성. 그리고 이동상을 조금씩 극성을 증가시켰죠? 그랬더니 잘 안 나오던 놈이 나오기 시작했죠? 밑줄 쫙 꺼놓고 써놔야지. 분배 기술. 그치? 이게 바로 분배 기술이죠. 초기에 흡착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런 게 없었죠, 그렇죠? 근데 이동상의 비율을 바꿔준 거죠, 계속. 그렇죠? 극성도를 조금씩 올려주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끄집어낼 수 있었다. 활용 범위는 주로 비극성 물질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 필요 없고 그냥 비극성 물질들을 주로 분석하기 위해서. 왜? 극성이 너무 강한 물질을 저렇게 집어넣으면 A나 저기에 있는 이온처럼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문제가 되더라.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해보자. 그게 나온 게 역상. 자, 바로 리버스 페이지. 이게 바로 별표. 일반적으로 쓰는 모든 크로마토그래피가 이겁니다. 여러분. 리버스 페이지를 만들어 버린 거죠. 자, 이제 바꿔볼게. 똑같아요, 이건. 됐죠? 여기다가 비극성을 달아놓은 겁니다. 그렇죠? 비극성을 달아버리자. 됐죠? 비극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탄화수소 체인. 알킬 체인이요. 탄화수소들은 비극성이잖아요. 그렇죠? 저기 써있죠. C18이라고. 탄소 18개짜리. 탄소가 18개가 반복적으로 계속 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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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2 계속 결합되어 있는 거죠. 이런 비극성 체인을 달아놨어요. 이제 A하고 B하고 여기에 있는 이온을 집어넣었어. 가장 잘 만나는 것은 이제 B가 되기 시작하겠지. 그치? 왜? 분산력. 알겠어요? 비극성과 비극성. A하고 아이온이 유도쌍극자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머무르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과정에서 쉽지 않겠죠. 그냥 아래로 쭉쭉쭉쭉 내려가기 시작하겠죠. 바로 A가 이제 역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 당연히 이온도 내려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내려오는 것은 이젠 A와 B 중에서 A입니까? B입니까? A. 극성이 센 거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역상. 됐어요? 자, 두 번째 질문. 얘 이동상은 이제 뭐 써야 되겠어요? 뭐 써야 되겠어? 극성. 그렇지? 반대로 써야죠. 극성을 썼다. A는 잘 내려왔어. 그래서 이온은 그냥 물질, 그냥 이물질이라고 합시다.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이제 B가 잘 안 나오잖아. 그렇지? B는 왜? 무극성, 즉 비극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잘 머무르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는 파티션을 하고 싶어. 이번에는 이동상의 극성을 높여줘야 돼? 낮춰줘야 돼? 낮춰줘야 된다. 낮춰줘야지만 이제 B를 잡을 수 있겠지. 자, 하지만 무극성과 무극성, 즉 비극성과 비극성의 힘은 총 분자 간의 힘 6가지 중에서 몇 번째 있었어? 6번째. 분산력은 그렇게 세진 않아. 그래서 어느 정도만 극성을 낮춰주면 쉽게 나오더라. 즉 이 방법은 모든 물질을 분석할 수 있더라. 성공. 이게 바로 대표적인 크로마토그래피의 탄생입니다. 알겠어요? 이온 성분도, 극성이 강한 놈도, 그리고 비극성 성분도 충분히 분석할 수 있다. 뭐만 하면 이동상의 극성을 조금씩만 낮춰주게 되면. 알겠어요? 바로 이게 성공한 거라고. 첫 번째 방법이 왜 불편했던 거야? 극성과 극성의 힘은 너무 세니까.
아무리 이동상의 극성을 올려주더라도 쉽게 뽑아낼 수가 없었던 거지. 그치? 근데 얘는 비극성과 비극성의 힘이잖아. 그치? 가장 센 게. 얘는 조금만 극성을 낮춰주면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크로마토그래피 기술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분배 크로마토그래피인데 뭐? 역상. 알겠어요? 이게 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바로 요거. 대다수의 유기물 검출에 이걸 쓴다라는 거예요. 제약 바이오는 당연히 요걸 쓰겠죠. 그렇죠? 기본적인 거죠. 자, 정리해보면 요렇죠? 비극성 고정상을 써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극성 이동상을 써야 된다. 비극성 고정상이랑 아까 얘기했던 알킬 체인들, 뭐 탄화수소 계열들 18개짜리도 있고 8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고 다양해요. 벤젠 고리를 쓰기도 하고. 그러면 이동상은 극성을 쓴다라고 했잖아요. 가장 좋은 극성 용매가 누구니? 물. 그렇지? 가장 좋은 극성 용매가 물이야. 물. 그렇지? 물을 쓰면 되지. 거기서 이제 극성을 좀 낮추고 싶어. 뭐 어떻게 하면 돼? 물과 잘 섞이는 극성이 낮은 애를 쓰면 되겠네? 누구? 알코올기. 알코올기 쓰면 되지. 알코올기는 물보다 극성이 낮으니까. 그리고 잘 섞이잖아, 물이랑. 그렇지? 메탄올이나 에탄올 같은 거 쓰면 되겠지. 아마도 우리 친구들이 실험을 할 때 이동상으로 물하고 메탄올을 흔하게 쓸 거야. 대부분의 유기물은 그러면 충분히 분류되니까. 알겠어요? 뭐 덩치가 크거나 아미노산 계열 이러면 좀 곤란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물하고 메탄올만 비율을 섞어도 충분히 유기물 정도는 분석이 되니까. 그게 흔하게 쓰는 기술이 된 거죠. 자, 얘는 어떻다? 비극성 그룹이 더 클수록 늦게 나온다. 극성이 강할수록 빨리 나온다. 역상. 그렇죠? 반대다. 아까랑. 그렇죠? 비극성, 극성, 이온도 다 가능하다. 대표적인 크로마토그래피 기술. 그리고 별표, 그레디언트 일루션을 이제부터 사용할 거야. 이제 이게 별표야. 그레디언트 일루션이 뭐냐? 실험 기법이야. 실험 기법. 알겠지? 너희들이 할 거야. 당연히 가르칠 거야. 아마 그쪽 회사 사람들도. 이게 크로마토그래피 초기의 기법이니까. 자, 이제부터 볼게요. 용리법이라고 하면 돼요. 물질을 뽑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일루션 메소드라고 해서 용리법,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용출법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용리법이 가장 흔하게 쓰여요. 첫 번째 위에 있는 것은 아이소크라틱이라고 되어 있죠. 등용매 용리법. 등용매 용리법. 두 번째 방법은 기울기 용리법. 지금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울기 용리를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유를 이제부터 볼게요. 등용매 용리란 한 가지 또는 일정 조성 비율의 용매로 끝까지 용리하는 기술. 뭐냐? 내가 이동상을 한 가지를 담아 놓잖아요? 그게 하나의 성분이든 아니 두세 개가 섞여 있는 성분이든 담아 놓잖아요? 그거 갖다 끝까지 실험을 끝내야 된다고. 그럼 뭐야? 실험을 하는 중간중간에 뭔가 잘 안 나와. 그럼 내가 막 바꿔주고 싶잖아, 막. 이게 뭔가 안 나오니까 좀 더 좀 비극성화 시키고 싶잖아. 그럴 때 그걸 못 한다고. 그래서 그걸 못 하고 그냥 내가 딱 담아 놓은 그 용매로 끝까지 가야 돼. 써나 단일 펌프였기 때문에 그래요. 초기에. 단일 펌프. 오로지 용매를 하나만 집어넣어서 쓸 수 있는 펌프였기 때문에 섞을 수가 없죠. 그렇죠? 섞을 수가. 한 번 조성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끝까지 해야죠. 실험을.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렇죠? 단일 펌프였기 때문에 초기에 등용매 용리는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건 조심해.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를 못한다가 아니야. 알겠어?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는 할 수 있지. 하지만 실험의 효율이 떨어지겠지. 그치? 다 실험 끝나고 또 다시 섞고 또 해봐야 되고 다 실험 끝나고 또 다시. 이게 불편한 것뿐이지 할 수는 있지. 할 수는 있지만 효율이 엄청 떨어진다. 이제 그레디언트 일루션, 기울기 용리. 극성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용매의 비율을 변경시켜가면서 용리하는 기술이에요. 두 가지 이상의 극성이 전혀 다른 용매들을 계속 비율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할 수 있다고. 처음에 이 비율로 실험했더니 별로야. 그럼 또 비율을 바꿔보고 또 비율을 바꿔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써나 이중 펌프 이상이 개발됐거든 이제. 이제 바이너리 펌프 이상이 개발됐거든. 그래서 두 개를 양쪽에 담아놓을 수 있어. 처음에는 얘만 해. 잘 안 나와. 그럼 여기 좀 섞어. 뭐 한 80대 20으로. 잘 안 나와. 60대 40으로 섞어. 50대 50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이게 바로 기울기 용리법. 꼭 알아두세요. 제일 중요한 거 면접 질문의 단골 손님입니다. 그레디언트 일루션 설명해 보세요. 단골 손님이라고. 크로마토그래피의 가장 핵심. 알겠어요? 파티션 크로마토그래피를 하기 위해서는 기울기 용리가 효율적이다. 그러려면 나는 이중 펌프 이상으로는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기계를.
여러분들 쓰시는 게 아마 이중 펌프일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더 좋은 것은 쿼터너리, 4중 펌프. 유연성이 대단한 거죠. 그렇죠? 용매를 4종류, 그 이상도 넣을 수 있죠.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돼요. 바이너리 펌프라고 해서 2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2개만 용매를 넣는 건 아니에요. 하나 여기다 넣고 여기다 3개를 섞어서 넣을 수도 있으면 4개 쓰는 거잖아요. 다만 이 3개의 비율은 안 바뀌는 거지. 그렇지? 그게 떨어지는 거지. 그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지. 용매를 2개만 쓴다는 아니야. 그럼 오해하면 안 돼. 그렇지? 2개 이상은 쓸 수 있어. 하지만 용매의 비율을 섞는 혼합성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뿐이지. 당연히 펌프가 4개인 게 더 혼합성은 뛰어나겠지. 그게 제일 좋은 거야. 펌프 중에서는 바이너리, 쿼터너리 2개밖에 없어. 싱글은 이제 안 써. 단일은 이제 안 쓴다고. 아주 옛날 방식이니까. 단일 펌프는 이제 안 써. 그래서 아이소크레틱 같은 경우는 단일 펌프였었던 시대에 그때 썼던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렇죠? 실험을 다 끝나고 또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일루션이 좋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 방법을 쓰는 게 좋다라는 거죠. 보여줄게요. 그레디언트 일루션. 실험 결과야, 실제. 자, 볼까요? 바이너리 펌프 갖다 이제 실험을 한 건데 메탄올 70, 워터 30이야. 자, 누가 더 극성이 세죠? 물이야, 메탄올이야? 물. 그랬더니 여기 나와. 6분 때 나와. 쟤는 역상이다. 질문. 여기서 나오는 물질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극성이 강한 놈이야, 약한 놈이야? 역상입니다. 역상이라고 지금. 역상은 극성이 센 거부터 나와? 아니면 약한 거부터 나와? 센 거부터. 그럼 얘가 제일 약한 거 써놔야겠지. 극성이 제일 약한 놈이지? 고정상이 제일 오래 머물렀지? 그래서 얘를 좀 빨리 빼고 싶어. 좀 빨리 뽑아주고 싶다고. 그럼 질문. 이동상의 극성을 높여야 돼, 낮춰야 돼? 높여야 돼, 낮춰야 돼? 낮춰야 돼, 역상이야. 낮췄어. 어떻게? 물을 20%로 낮췄어. 메탄올의 비율을 더 증가시켰다고, 그렇지? 그러면 전체 용매의 극성도는 낮아지겠지, 그렇지? 그랬더니 언제 나와? 2분에 나와. 그레디언트 일루션. 알겠니? 더 낮췄어, 10%로. 어디에 나와? 1분에 나와. 그레디언트 일루션. 알겠어요? 이거야. 여기서부터 하는 거야. 크로마토그래피는 모든 실험이 여기서부터 출발이야. 그래서 가장 최적화된 용매의 옵티마이즈를 먼저 해야 돼. 그리고 실험해야지, 그렇지? 제대로 나오는 효율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시간적 효율도 최대한 좋게, 그리고 분리도도 좋게 해야지. 저라면 3번째 조건 안 써요. 왜? 빨리는 나왔지만 분리도가 별로야. 알겠니? 빨리 나온다고 답이 아니다, 실험은. 알겠지? 빨리 나온다고 답이 아니야. 분리도도 뛰어나야지, 그렇지? 당연히 이동상의 조성이 바뀌고 비율이 바뀌면 분리도 달라져요. 조금씩 영향을 받으니까. 그걸 봐야죠. 그래서 분리도 잘 되고 시간도 절약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최고죠, 그렇죠? 그걸 찾는 게 바로 그레디언트 일루션입니다. 자,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죠? 신호가 늦게 나오면 유기용매의 비율을 높여준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저 옆에다 써놓으세요. 극성을 낮춰주는 것이다, 결국. 그렇죠? 왜냐하면 물보단 유기용매를 높여준다는 것은 극성을 낮춰주는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저 왼쪽에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이동상 용매들이에요. 여기 있어요? 저 이동상 용매들이 뭐냐? 극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워터부터 해서 쭉. 그러면 이걸 과연 내가 외워야 됩니까? 라는 고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없지만 저거는 그래도 잠깐 한번 보여줄게요. 잘 봐. 극성도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 워터죠? 잘 봐. 이렇게 돼 있어. 어디도 비극성 파트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들어. 비극성 파트는 결국 탄화수소의 존재입니다. 그렇죠? 걔네들이 극성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어디도 없죠, 탄화수소가. 가장 센 극성 용매. 그 다음에 메탄올. 그렇죠? 비극성 파트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비극성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걸 굳이 화학을 다 하고 유기화학의 모든 구조를 다 익힐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간단하게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아이소프로파놀. 어때요? 비극성 체인이 더 많아졌죠? 극성도가 낮아지는 거죠.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프로파놀과 아이소프로파놀이 또 달라요. 프로파놀은 OH가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열려 있어요. 걔가 더 극성이 세요. 아이소프로파놀은 OH가 가운데 있잖아요. 체인은 똑같잖아요. 하지만 입체상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비극성 파트가 가려버려요, 극성 파트를. 그래서 극성성이 또 낮아질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건 나중에 좀 더 이제 일반학 같은 걸 보시고 하는 거고, 지금은 체인만 딱 보자라는 거예요. 체인만. 그리고 여기 사이에 하나 안 했네. 아세토나이트를 하나 안 했네요, 그렇죠? 이거 어때요? 얘는 체인이 아예 기니까 얘보다 극성이 낮죠. 하지만 얘와 얘를 봤을 때 체인은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여기 작용기. OH가 극성이 세냐, CN이 극성이 세냐 보면 되겠죠. 자, 전기음성도 차이. BCNOF.
C하고 N은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전기금속 차이가 별로 없죠. 알겠어요? O하고 H는 차이가 나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OH기보단 CN기가 좀 더 극성이 낮다.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살펴보면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섞여야 돼요. 그렇죠? 너무 극성 차이가 나버려서 안 섞이면 문제죠. 이건 못 쓰죠. 그렇죠? 일단 섞여야죠. 그렇죠? 일단 물에 잘 섞일 수 있는 용매를 써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유기용매가 있지만 실제 우리가 실험에서 쓰는 것은 20가지도 안 돼요. 실제 쓰는 것은 20가지도 안 되고, 그리고 그 20가지가 안 되니까 별로 실험을 많이 못 하겠네요. 이러면 안 돼. 얘들아, 2가지 갖다도 만들 수 있는 비율이 몇 개인데 그 20가지 가지고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 수 있어요. 비율상으로 하면. 그렇죠?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기물을 분석하는 크로마토그래피 기술에서는 대략 한 20가지 용매로만 충분히 실험할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회사 가서 제가 어떻게 하나요? 이거 저 모르는데, 저 화학과 베이스 아닌데. 상관없어. 다 붙여놔, 앞에. 1번부터 쫙 붙여놓는다고. 그거 따라가면 돼. 그러면 가서 윗선님한테 얘 다이폴 모멘트는 어느 정도 되죠? 하면 욕먹을 거야. 나도 몰라. 그러면서 아무도 몰라. 어차피. 연구소장급이나 알겠지. 연구소장급이나 어느 정도 알겠지. 대부분 다 몰라. 그냥 순서구나 이러고 다 하고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유만이라도 알고 있어. 그럼 대단한 거야. 이 이유는요, 아마도 극성 결합을 했는데 얘네들 다이폴 모멘트가 조금 약해졌나 보네. 전기음성대 차이가 좀 작은, 요 정도만 얘기해도 이럴 거야, 아마. 얘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된다고. 별거 없어. 알겠죠? 뭐 유기학을 내가 다 해야 되나? 필요 없어. 다 붙여져 있고 거기에 순서에 대한 개념만 이해하면 돼. 그럼 제가 말했던 3가지. 화학 결합, 다이폴 모멘트, 쌍극 차이. 요 정도만 알면 아주 훌륭합니다. 어느 회사에 가서도 충분히 크로마토그래피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정리해보면은 다음과 같죠? 순상, 그리고 역상. 고정상은 극성이냐, 비극성이냐? 이동상은 극성이냐, 비극성이냐? 아이소크레틱으로 할 것이냐, 그레디언트로 할 것이냐? 당연히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는 그레디언트가 훨씬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온 익스체인지하고 사이즈 익스크루션 넘어갈게요. 이거 설명했다간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또 이런 기술을 많이 써요. 고분자 분석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고분자가 아니잖아요. 제약 바이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맞춰서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넘어갈게요. 자, 요게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총 5가지를 간략하게 그림을 한번 실어본 거니까 한번 나중에 보시고 기기로 가죠. 너무 이론을 많이 하면 기기에 대해서 하나도 못 배우잖아요. 그렇죠? 기기를 배워야죠. 그렇죠? 이제 자, 기기의 순서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게서 이렇게 돼 있죠. 탈기 장치라고 돼 있는데 저건 옵션이에요. 필수 장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달려도 되고 안 달려도 되고. 달리면 당연히 좋으니까 달겠죠. 필수는 펌프, 이동상이죠. 써놔야지. 이동상, 시료, 고정상, 검출기. 마찬가지 여기 TCC도 옵션. 그냥 달하면 좋고 안 달아도 뭐 실험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됐죠? 그래서 디게스하고 TCC는 굳이 필요 없어도 돼요. 충분히 실험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있으면 재현성이나 정확성 측면에서 훨씬 좋으니까 그건 나중에 뒤에서 얘기해 줄게요. 뭐 마지막에 데이터 시스템이야 그냥 컴퓨터 소프트웨어니까 뭐 의미 없고요. 그렇죠? 자, 이제 하나씩 설명해 봅시다. 첫 번째, 디게서라는 게 있죠. 그냥 말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기체를 제거한다. 그렇죠? 탈기 장치예요. 자, 봐. 내가 이동상을 제조해서 바틀에 담을 거야. 그렇지? 바틀에 이렇게 딱 담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동상을 끌어올 거 아니야, 펌프가? 당연히 버블이 들어갈 수 있겠지, 그렇지? 공기 중에 존재하고 있는 질소 기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서 물리적으로 버블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한 버블이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기기 안에. 바로 기기 손상 오기 시작하겠지, 그렇지? 일단 컬럼에 크랙을 유발하겠지. 나오는 데이터도 당연히 달라지겠지. 왜? 린텐션 타임이 바뀐다고, 버블 때문에.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니까. 저기 써놨지만 하드웨어도 문제가 되고 실험 결과 소프트웨어도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기체를 제거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제거를 해서 집어넣어줘야지만 재현성 있는, 정확성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죠. 제거를 어떻게 하냐? 뭐 기체로 하거나 아니면 초음파 같은 걸로 하거나 이렇게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걸 굳이 안 달아도 실험하는데 무리는 없다라는 거야. 그럼 안 달면 어떻게 합니까? 따로 제거하고 장착을 하면 돼. 따로 제거를 하는 장치가 대부분 모든 실험실에 울트라 소니케이션 장비는 있어. 저게 장착이 안 돼 있어도 거기서 제거하고 와서 그 다음에 장착하면 되지. 문제는 장착하는 동안 또 버블이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기기 자체에서 버블을 빼는 라인이 있어. 거기서 빼주면 돼, 버블이 들어오면. 일단 버블이 딱 들어오면 프레셔가 안 걸려. 압력이 안 걸려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출렁 거린다고, 압력이. 압력이 딱 형성돼서 일정하게 유지돼야 실험을 할 수 있잖아. 이미 그것만 딱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HPLC 저가용 장비들은 디게서가 거의 없어요.
뭐 디귿서를 단다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디귿서가 가동되면서 그 충격 때문에 기계가 자꾸 제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예 안 달아요, 사람들이 잘. 저게 가동되면서 펌프를 자꾸 건드려요, 자꾸. 펌프 시스템이랑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디귿서를 잘 가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독으로 되어 있는 장비들이 있어요, 비싼 장비들. 그런 건 좋죠. 미리 디게싱이 따로 되면서 주입이 될 수 있는 기계. 그런 건 좋은데 대부분 저가형 장비는 펌프하고 디귿서가 같이 한꺼번에 일체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디귿서를 키면 펌프가 자꾸 흔들거려요. 그래서 잘 안 써요. 여러분들.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자,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죠. 펌프. 이동상 파트. 그렇죠. 이동상을 주입해주는 파트죠. 자, 펌프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정한 유속과 압력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적읍시다. 펌프의 필요 조건. 자, 펌프의 필요 조건이에요. 첫 번째, 못해도 6000 psi 정도의 압력까지는 나와야 된다. 그냥 기본 조건이에요. 기본 조건. 펌프가 갖춰야 되는 기본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6000 psi. 우리가 일반적으로 14.7 psi가 1 atm 정도 돼요. 그럼 대략 바꾸면 한 407, 408 atm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압력이 형성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데 psi는 뭐지?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알겠어요?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리브라 퍼 인치 제곱. 압력 단위야. 알겠지? 압력 단위인데 영미 등가 단위일 뿐이라고. 영국이나 미국에서 많이 쓰는 단위라고. 그래서 유럽에서 많이 쓰는 단위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압력 단위는 atm이나 밀리미터 hg 많이 쓰잖아요. 바꾸면 되죠, 저기가. 그렇죠. 바꿔서 대략 저 정도 오나. 일반적인 저가형 기계도 600 atm까지는 충분히 발생돼요. 문제 없죠. 그래서 이 정도의 압력은 돼야 된다. 두 번째, 펄스가 없어야 된다. 튀는 현상이죠, 충격. 그러면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펄스가 존재하면 안 된다. 튀는 현상이 있으면 안 된다. 자, 세 번째, 못해도 흐름 속도를 0.1에서 10ml per 미닛 정도의 흐름 속도는 유지돼야 된다. 이 정도의 일반적인 속도는 펌프가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러면 쓰는 컬럼, 우리가 쓰는 고정상, 걔의 흐름 속도는 어느 정도 될까? 이걸 아래다 하나 써놓을까?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HPC의 컬럼, 그냥 규격화된 컬럼, 시중에서 흔하게 팔리는 10cm, 20cm짜리 0.5에서 2ml per minute. 이 정도 사이에서 실제 실험을 합니다. 0.5에서 2ml per minute 정도 사이에서 실험을 해요. 이 흐름 속도가 프레슈어야, 얘들아. 내가 따로 압력을 가하는 게 아니잖아. 이동상의 흐름 같다 압력이 형성되는 거잖아. 그렇지? 결국 이 흐름 속도가 압력인 거라고. 근데 컬럼이 10cm짜리인데 2ml per minute 이상을 줘버려. 못 버티지 얘가. 그렇지? 라인이 다 튀겨 나가버리겠지. 그렇지? 그래서 컬럼에 대해서 정하는 거야.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컬럼을 보고 정하는 거라고. 내가 컬럼을 10cm짜리 오늘 쓸 거냐, 20cm짜리 쓸 거냐, 지름이 좀 큰 걸 쓸 거냐, 거기에 맞춰서 결정하는 거지. 답이 없지, 그치, 이건. 제조 회사마다 다를 거고, 어떤 컬럼을 내가 사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은 0.5에서 2 정도 사이에서 대부분 다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펌프는 최대한 브로드하게 다 운영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흐름 속도에 재현성이 있어야죠. 일정한 흐름 속도가 유지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재현성이 없으면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재현성을 얘기하냐? 써나 상대 오차 0.5% 이내. 오차가 0.5% 이내로 나와야 된다고. 그럼 99.5%는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지. 쉽게 얘기해. 그렇죠? 그래서 일정하게 흐름 속도가 유지돼야 된다. 됐어요? 흐름 속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린텐션 타임은 계속 바뀌죠. 그렇죠? 계속 바뀌어버리겠죠, 물질이. 그렇죠? 그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정성 유일하게 하나가 린텐션 타임인데 시간이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 요 놈 똑같은 놈인데 계속 다르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문제가 크겠죠. 그렇죠? 재현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부식성이 없어야겠죠. 그렇죠? 왜? 용매가 펌프를 지나가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용매에 의해서 부식되면 안 되겠지. 그럼 이물질들이 막 나와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식성이 없어야 된다. 요게 펌프의 필요 조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5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다 적은 것은 조금만 적어놨고 일부러 잠깨라고 자꾸 좋으니까 적어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5가지 적어드렸습니다. 자, 종류는 뭐가 있다? 아까 얘기했네. 아이소크레틱, 그레디언트. 그치? 결국 용리법은 펌프 때문인 거다. 알겠지? 용리법이라는 것은 펌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초기의 아이소크레틱은 내가 지금 실험 여기 자료에다 실어놓지도 않았어요. 왜 안 쓰니까. 설명만 해줄게. 주사기형 펌프.
큰 주사기에 용액을 담아놔. 그래서 주사기가 밀면서 흐름을 제어하는 거야. 다만 미는 데가 톱니로 돼 있어서 톱니를 빠르게 돌리느냐 천천히 돌려서 흐름 속도 제어하는 거야. 굉장히 심플했죠. 그런데 이 주사기형 왕복식 펌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 말고 이제 기계식 펌프가 나온 거예요. 그게 지금 사용하는 펌프들. 이제 이런 주사기형 펌프가 아니고 기계식 펌프로 나온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펌프를 이제 이용한 게 그레디언트. 바로 첫 번째 이중 펌프. 그렇죠? 어때요? 펌프가 두 개죠? 그렇죠? 각각의 용매를 담아서 끌어올리는 거죠. 그렇죠? 기계식으로. 바로 아까 얘기했던 나사식 그 주사기형 이거랑은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끌어올라와서 댐퍼로 가고 있네요. 밑줄. 이게 이제 중요한 놈이에요. 이걸 우리나라에서 환풍 조절구 이렇게 부를 거예요. 아마 번역을 하면. 뭐야? 비율을 조정해주는 장치. 펌프가 비율을 조정하진 않지. 펌프는 그냥 끌어올리는 거지. 그치? 펌프가 뭐 50대 50으로 끌어올려? 그게 아니잖아. 그치? 그냥 끌어올리겠지. 그치? 바로 댐퍼에서 열어주는 거야. 그만큼. 60대 40, 50대 50이든 30대 70이든 열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야지만 비율에 맞춰 섞을 거 아니야. 그래서 믹서로 가겠지. 그리고 나서 이게 고정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댐퍼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걸 환풍 조절 장치,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비율을 조정해주는 장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아까 얘기했던 쿼터너리. 사중 펌프. 가장 좋죠. 최고의 유연성을 제공한다. 가장 좋죠. 얘 같은 경우는 밸브가 달려있어서 밸브로 내가 그냥 외부에서 조절도 돼요. 바이너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소프트웨어에서 그냥 비율만 정해서 그냥 가동시키는 건데 얘는 외부에서 내가 밸브를 잠궈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3개만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제어도 되고 유연성도 당연히 최고고 그래서 쿼터너리가 좋죠. 다만 가격 문제죠. 뭐 결국엔 돈에 대한 싸움인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의 펌프가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파트죠. 시료. 아마 여러분들이 욕을 하실 거라고. 시료를 주입하는 파트. 자, 이제 잘 봐. 문제가 하나 생겼네. 내가 시료를 주입하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HPLC 이제 고성능 LC잖아. 그러면 컬럼이 기껏 해봐야 10cm, 20cm. 여기 내경 지름은 4.6mm로 다 규격화돼 있어. 그래야지만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도 다 장착이 되잖아. 그냥 규격화돼 있어.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는 양은 굉장히 소량이겠네, 시료가. 그렇지? 많이 수용을 할 수도 없겠네, 펌프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10에서 20 마이크로리터를 집어넣는다, 시료를. 그럼 생각을 해봐요. 10 마이크로리터를 내가 떴어, 주사기 갖다. 그리고 그냥 여기다 주사기를 꽂아서 찔러 넣는 거야. 여러분들 자신 있어요? 10 마이크로리터 정확하게 뜰 자신 있냐고. 그게 문제잖아, 지금. 주입량의 제어를 어떻게 하냐. 우리가 HPLC로 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야? 정량인데. 주입량이 잘못되면 정량이 망가지잖아. 그치? 일정량이 주입돼야 정량을 하지. 그치? 전체 대비 얼마? 정량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10이라고 하고 넣고 있는데 10이 아닐 수도 있잖아. 왜? 10 마이크로리터 해봤자 몇 방울도 안 돼. 그치? 그럼 어떻게 정확하게 주사기의 눈금을 정확하게 보고 내가 진짜 정말 눈으로 제대로 확인했어. 자기 생각이고 그건. 그치?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 그치? 가장 좋은 건 사람이 안 하면 돼. 알겠니? 가장 좋은 건 다 필요 없어. 사람이 안 하면 돼. 돈 주고 자동 샘플러를 사면 돼. 그럼 기계가 알아서 빼서 알아서 집어넣어. 그러면 되지. 근데 쉽지 않아. HPLC는 이동상의 비율이 계속 바뀌니까. 이거까지 다 생각해서 만들어야 하잖아. 그래서 가격이 비싸, 오토 샘플러가. GC는 오토 샘플러를 흔하게 써요. 왜? 이동상이 일정하니까. GC는 그냥 이너트 가스잖아. 걔를 무슨 그레디언트 일루션을 해. 걔는 그냥 헬륨하고 네온하고 섞으면 뭐 달라져? 아니잖아. 그렇지? 걔는 그냥 일정하게 집어넣으니까 이런 오토 샘플러 쓰기가 좋아. 편해. 오토 샘플러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근데 얘는 다르다고. 얘는 그레디언트 일루션을 계속 해줘야 되잖아. 내가 실험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비율도 바꿔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오토 샘플러 쉽게 못 쓴다고. 물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사람이 직접 주입을 해야 돼. 그게 매뉴얼 인젝션인데 그렇게 주입하면 과연 당신이 주사기로 이걸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되냐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루프 주입법입니다. 별표예요. 요거 하실 거예요. 실험을. 루프 주입법. 알겠어요? 루프 주입법이란 말 그대로 고리 주입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리. LOP야, 루프는. 알겠지? 고리 주입법. 고리 주입법이 뭐냐? 자, 보면 우리가 주입을 하는 입구가 있겠죠? 당연히 기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레버가 있고요. 여기에 점이 하나 찍혀 있어요. 내가 주입하는 건 주사기 그냥 실린지. 간단한 실린지. 실린지에서 요만큼 뽑으면은 여기에 10 마이크로리터다. 표시가 돼서 이거 뽑았어, 내가. 주사기를 여기다 꽂아. 그리고 쭉 주입하면 돼. 자, 그런데 정확한 10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레버를 가만히 보면 로드, 인젝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모든 기계가. 자, 로드 타입을 볼게요.
로드 타입에서 내가 주입한다. 찔렀어. 주입할게. 쭉 주입했어. 쭉 주입해서 고리에 시료가 들어갔어. 그리고 벤트 된다. 버려지네. 지금 잘 봐요. 펌프에서 들어오는 이동상이랑 얘랑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냥 이동상은 계속 고정상으로만 들어가 있어. 그냥. 그치? 뭐야? 나는 미리 고리에 주입을 해놓겠다고. 알겠어? 저 고리는 10마이크로리터짜리니까. 그러면 내가 주사기로 얼마를 집어넣어도 10밖에 안 들어간다고. 바로 루프 주입법의 탄생. 이렇게 제어한다고.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사람이 주사기 제어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루프를 달아버린 거야. 그래서 미리 채우기 모드로 해서 딱 집어넣어주면 10만 딱 들어가고 나머지는 버려진다고. 그리고 내가 이제 꺾을게. 이거를 이제 인젝으로 꺾었어. 그러면 잘 봐. 여기가 뜨르륵 돌아가. 뜨르륵 돌아가면서 고리의 한쪽이 지금 어디에 만나 있어요? 컬럼으로 만나 있어. 반대쪽이 어디에 만나 있어? 펌프에 만나 있어. 바로 여기 루프에 주입한 액체를 펌프가 한 번에 밀어서 보내준다. 알겠어요? 그러면 미리 나는 채워놓고 그 다음에 다 채웠으면 꺾어서 주입. 즉 뭐야? 우리는 채우는 거야. 우리가 직접 컬럼에 넣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우리는 루프에다만 채워주는 거라고. 바로 이 방법을 고안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HPLC는 바로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로드와 인젝 타입. 자, 이제 주의사항 얘기할게요. 제가 실험을 가르치면 뭐 실험 때 다 얘기하겠지만 못 가르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사항. 첫 번째, 과주입하라. 알겠어요? 과주입하라고요. 괜히 10 맞추겠다고 오버해서 주입하다가 9.9 들어가면 망한 거라고 실험. 항상 여유롭게 주입하라고요. 12, 13, 14, 15 그래야 루프에 여유롭게 차고 그 다음에 버려지면서 정확하게 10만 딱 들어갈 거니까. 알겠어요? 과주입해야 된다 무조건. 알겠어요? 주입을 할 때 여유롭게 주입해서 이왕이면 저 팩이 되는 게 보여요. 옆에 조그만 바이알이 있어. 떨어지는 것까지 확인하고 실험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떨어지는 것까지 확인하고 실험하는 게 아주 좋은 거죠. 두 번째, 버블을 주입하면 안 돼요. 기포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렇지? 여러분들 주사기로 이렇게 액체를 빼면 당연히 기포가 들어가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기포가 근데 여기 들어갔다? 루프 사이에 기포가 들어가 버리겠네요? 그러면 정량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기포가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교본에서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알아요? 주사기를 간호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쳐서 기포를 제거해라. 해봐. 절대 안 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유리주사기야 저거. 유리주사기 쳐도 아무 충격도 안 가. 그럼 어떻게? 기포 전까지만 밀면 돼. 기포를 보고 있다가 전까지 밀어. 그럼 적게 들어간 것 같아 내 생각에. 2번 넣어. 뭔 상관이야. 3번을 넣든 4번을 넣든 뭔 상관이야. 그렇지? 어차피 저 상태에서는 아무렇게 넣어도 상관없잖아. 2번 넣어. 3번 넣어. 알겠지? 상관없어. 무조건 한 번에 넣을 필요 없어. 알겠지? 2번 넣든 3번 넣든 넣으면 되잖아. 기포가 들어가지 않게만 밀고 좀 적게 들어간 것 같아. 다시 한번 또 뽑아서 또 넣고. 뭔 상관이야. 그렇지? 괜찮아. 그러니까 기포를 없애려고 주사기 이렇게 손가락으로 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잘못하다 깨지면 손 다친다. 알겠지? 안 된다 해서 막 세게 치면 깨져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기포가 들어가지 않게만 주입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제거할 필요 없이 전까지 밀어넣고 좀 부족하면 더 넣자. 요거 조심하고. 세 번째, 레버 위치 항상 확인. 알겠어요? 레버 위치 항상 확인해야지. 이게 인젝으로 꺾여 있는지도 모르고 이 상태로 그냥 주입을 해. 그럼 뭐야? 그냥 계속 버리고 있는 거야, 혼자서. 그러면서 왜 안 나오지? 이러고 있으면 바보 된 거지, 그치? 항상 레버는 로드 타입이 돼 있어야 돼. 왜 이걸 확인하라는지 알려줄게요. HPLC든 GC든 모든 기계 다 그렇지. 실험을 하기 전에 워크업을 하고 실험이 끝나면 클리닝을 해야 돼. 그래야 다음 실험을 하잖아. 안 그러면 그 전에 찍었던 게 남아있으면서 메모리 이펙트, 기억 효과가 발생된다고. 그러면서 전에 데이터가 딱 따라 나와 버린다고. 그럼 망한 거야, 실험. 그래서 항상 클리닝이나 워크업을 할 때는 꺾어놓고 한단 말이야. 그치? 루프도 다시 쳐줘야 되니까. 근데 딱 실험하러 갔어. 근데 누군가 여기서 워크업을 해놨어. 꺾어져 있겠지.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찌르는 거야. 망한 거지 뭐. 그치? 그래서 항상 레버를 확인해야 돼. 꺾어져 있으면 이제 실험을 하면 다시 올리고 실험해야지. 로드 타입으로 올리고 나서 세팅하고 실험해야지. 그치? 그래서 항상 레버를 확인해 줘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루프 주입법을 만드니까 장점이 생긴 거죠. 첫 번째, 주입량을 제어할 수 있게 됐다. 자, 두 번째, 시로의 동시 출발. 시로의 동시 출발이 일어난다고. 그치? 사람이 민다고 생각해봐. 주사기를 빨리 믿는 사람과 늦게 믿는 사람 다 차이나. 그치? 사람이 그냥 다이렉트로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좀 주사기를 빠르게 넣는 사람이 있고 느리게, 그러면 똑같은 신호인데 먼저 가고 뒤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신호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쟤는 나는 채우기만 해놓으면 알아서 강력한 펌프가 밀어주잖아. 그래서 시로를 동시에 출발시킬 수 있는 장점이 또 생긴 거예요. 이런 것도 장점이죠. 그렇죠? 주입량도 제어할 수 있으며 시로의 동시 출발을 유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루프 인젝션입니다. 그래서 요게 가장 흔하게 쓰이는 기술입니다. 알겠죠? 당연히 회사 가셔도 이 방법을 가장 흔하게 쓸 거예요.
만약에 회사가 돈이 많아서 오토 샘플러가 있으면 땡큐고, 그러면 정말 땡큐고.